자, 안녕하세요. 오늘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자는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대담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담자 한 분은 김동열님. 네. 김동열님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김동열님은 인터넷 최고의 농객으로 불리고 있고, 한때 정치 포털 사이트인 서프라이즈의 대표 필지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조론 사이트 소장으로 계시고요. 예, 간략하게 요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해문스님입니다. 해문스님은 여러분도 많이 익히 아시겠지만 문화재 반환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 그리고 조선 왕실 의계를 각각 도쿄대와 일본 천황으로부터 되찾아오신 분입니다. 예. 두 분의 소개는 간단히 마치고요. 오늘의 대화는 총 2시간이고 대담은 1시간, 그리고 이후에 1시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와, 아우 창피해. 처음에 간단하게 좀 그런 애들이 좋아. 아우 창피해 이런 거. 간단하게 저희가 요새 김동열님 그 사이트 보면 여성에 대해서 많이 쓰시는데요. 여성성, 그리고 해문 스님도 평소에 주장하는 바 자기의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여성성에 대해서 한번, 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여성에 대해서 여자란 무엇인가, 너무 폭이 넓지만 한번 해주세요. 넓게 한번. 동열님부터 어떻게 여자란 무엇인가, 너무 폭이 넓나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깨달음이 닿든 뭐 이런 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좀 이따 하고. 네. 여자. 그걸 그냥 통속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고, 네. 이 구조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네. 네. 그리고 이 우리 사회의 제일 핵심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뭔가 계속 결정을 한 거야. 네. 계속 이 컴퓨터 프로그램식으로 뭔가 매 단위에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남자의 경우는 결정할 게 별로 없어. 왜냐하면 애초에 남자는 이제 그 창조가 되는 메커니즘으로 보면 이 잉여자 자원이라고, 남는 자원. 그러니까 구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이론론적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신이 세상을 처음 만들었다고 보면 여자를 먼저 만든 거야. 남는 자원으로 남자를 만들었다고. 이 말의 핵심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 결정의 중심이 여자라는 거죠. 그럼 뭘 결정해야 되냐면 이 인간의 본질은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뭔가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구조론적으로 뭔가 자란다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에 부딪히기 때문에 잘할 수 없다는 이제 딜레마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쩌면 이 하느님도 해결 못한 게 영생. 그러니까 신이 생명을 창조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은 해결을 못했어.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대략 40세로 정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각자 살게 하고, 40세가 딱 넘으면 모든 게 이제 이 퇴화하기 시작한다고. 성기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이제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 결정해야 되는 부담을 여자가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굉장히 많은 것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남자는 결정을 별로 안 해도 돼. 그래서 원시 사회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보면 인간 사회는 모계 사회라. 그러니까 모든 걸 여자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결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동체 생활, 인간이 이 사회를 만들어서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가 결정할 가치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태초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남자는 결정할 것이 별로 없다. 태어나서 뭐 할 게 없어. 남자가 하는 건 전쟁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문명이 발달한 상태에서 생긴 거고, 아주 원시 최초의 상태에서는 남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결정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별로 할 게 없는 거지. 근데 여자는 굉장히 많은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럼 결정할 때 이제 굉장히 곤란한데, 이걸 취하면 저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남자는 어떤 그런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 곤란한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해 버리거든. 다시 말해서 쉽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난이도를 낮춰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되어 버린다는 거지. 여자는 그렇게 하면 그 기본적인 가치가 무너지거든. 일단 아기를 생산할 수 없다든가, 그럼 아기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든가, 애초에 안 되는 거야. 그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남자는 이걸 이렇게 피해가면 되는데 항상 우회로 피해가는 길이 있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싹 빠져나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동료를 규합한다든가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지 않고 도망치는 방법이 있다. 회피 기동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여자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자기가 부딪히기 때문에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않거나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현대사회라는 것은 거의 이 남자가 이루어왔다. 그러니까 여자는 모계사회 원시시대에 딱 멈춰 있는 거지.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은 다 남자가 이루어왔어.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의 우월함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남자는 존재 자체가 원래 여자의 임여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뒤에서 결정하도록 그 동기부여를 하는 건 또 여자라. 그래서 여자가 어떤 설계를 하고 남자가 그것을 충족시키는 거지. 다시 말해 건물을 짓는다면 설계도는 여자한테서 나오고 실제로 건물을 짓는 것은 남자라는 거지. 근데 이런 것은 이제 그 근대사회고 만약 인류가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에너지가 무한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복지국가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런 위험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은 리스크에 대한 대비라고. 뭔가 위험 요소가 있는 거라. 불안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불안 요소나 위험 요소가 아주 전혀 없다고 치면 다시 이제 모계사회 비슷하게 여자 중심 사회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의사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 설계를 누가 할 것인가, 그 자원을 누가 충당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여자란 무엇인가 최초에 설계하는 사람이고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첫 시작은 여자가 하고 맨 마지막 마무리도 여자가 하고 그 중간은 남자가 하고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여자가 정한다고. 여자가 아파트로 가야 돼 하면 남자는 어쩔 수 없어. 남자가 아파트 꼭 해야 되나 숲속에 그냥 살지 그러면 벌레 많아서 뱀 나와서 못 살아 그러면 아파트 가야 되는 거야. 남자 야 숲이 얼마나 좋아 그래도 뱀 하면 나는 뱀 나오면 못 살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 여자가 결정한다고 최종적으로. 남자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거야. 요거 어때 요거 어때 막 제안하면 여자가 이거다 하고 딱 찍으면 그걸 여자가 결정을 하고 다시 이제 그럼 실제로 그걸 콘텐츠를 채우는 건 남자라고. 집을 짓는 건 남자지. 근데 최종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건 또 여자라. 어떤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그 중간은 남자. 이게 이제 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위라는 거지. 시작과 끝이라는 건 하나의 단위라고. 그러니까 어떤 레벨에서 그 다음 레벨을 올라가는 층은 여자가 결정하고 그 중간은 남자가 결정한다는 거지. 이상.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해문스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저는 잘 그 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성에 대한 생각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의 질문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더 범주를 세밀하게 조정해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 우리가 던지는 여자는 이렇게 좀 구분해서 언어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여성, 여자, 여인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자, 너 여자친구 있어? 라고 너 여자 좋아해?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자는 사실 여인, 인간으로서에 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대부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하게 되겠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미지도 여자하면 다 긴 머리에 샴푸 냄새 풀풀 풍기고 예쁜 스카트를 입고 가는 어떤 젊은 여인을 떠올리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족의 우상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여자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우리말, 조선말로 하자면 정확하게 암컷이라는 말과 저는 1대1로 대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여자이다. 이것은 남자이다. 이거 암컷이다, 수컷이다 하는 생물학적인 그런 구분으로서 아마 여자, 남자라는 이제 생물학적인 용어로 규정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성 혹은 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성성, 남성이라고 한다면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우리 사회부장님 얘기할 때 제가 가끔 저에게 여성성이 있다, 여성 호르몬이 내가 좀 분비된다라고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좀 더 이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음양론이 되겠죠. 동양 철학에서 얘기해왔던 음과 양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그 중에 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성성이라고 놓고 본다면 양이라고 한다면 남성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가 여성성만 가지고 혹은 남성성만 가지고 이루어진 존재라는 건 없다는 거죠. 저도 남자이고 생물학적으로 남자이지만 제가 남성성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겠죠. 어떤 여인도 일반적으로 보면 그 여인에게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는데 우리가 완전한 인간, 이른바 온전전자 쓰는 전인의 단계, 종교적 인간으로의 단계 혹은 인식이 개변된 인간의 단계로 갈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성, 남자라는 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성에 대한 이해가 빠르겠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남자인 경우에는 여성성을, 여성인 경우에는 남성성을 좀 더 온전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해가 돼야지만 이 인간 인류에게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이 인류와 그 나머지 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해되진 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르몬,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을 넘어야지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성성에 대한 하나의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이 다분히 여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반대, 세속 권력이 태양에 비유되고 종교 권력이 항상 달에 비유되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태양이라는 것은 쳐다보면 눈이 멀잖아요. 그죠? 공격적이고. 반면에 달이라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눈이 부시지 않고 언제나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다정함, 온화함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남성으로서의 강렬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한 인간에게 똑같이 온전하게 구현되어야만 이것이 완전한 하나의 전인으로서 종교적인 각성을 이룬 인간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의 노자도 현빈이라고 해서 우주의 본질은 오묘한 암컷,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음양이라고 할 때에도 음이 양보다 먼저 있다고 누군가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 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여성이 훨씬 오묘하고 의사결정의 주체이고 남성이 그의 보조적인 수단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바탕에서는 어떤 여성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하나의 음과 양의 하나의 조화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여서 하나의 그 종교적인 관점을 넘어서 사회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여성 문제에 대한 덕분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철학적인 종교적인 부분을 떠나서 일단 저는 여성이라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에서 철기 문명 이후로 억압되어 온 하나의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억압자로부터 분출되어 오는 해방의 욕구로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억압된 하나의 인간이 어떻게 이 억압의 사슬을 풀어내고 새로운 시대에 어떤 역할을 자림하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사회학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성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약간 종교철학적인, 철학적인, 불교적인 혹은 동양사상적인 음양론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하나의 사회적인 억압된 상태에 놓였던 한 인간의 제자리 찾기라고 그럴까요? 복귀 문제로 보는 부분은 조금 견해를 달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지를 드리지 않고 보여드리지 않고 즉석에서 나온 답변들입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라고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공자 선생님께서 옛날에 이제 제자들이 공자 선생님께 물어봤죠. 그러니 공자 선생님께 나의 도는 일이관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이관지라는 건 하나로 전체를 꿰어 들어가는 것인데요. 두 분께서는 혹시 일이관지하는 그것이 다시 말해서 두 분의 사상을 한 축에 꿰어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무스님이 이번에 먼저 답변해 주시죠.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농담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크게 안 된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생각나는 게 북진통일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그러고 박정희 뭐 잘 살아보세 하면 된다. 노태우 하면 뭐 보통 사람 노태우, 김대중 하면 인동철, 뭐 김영삼 하면 대도무무 이렇게 다 사람들이 정말 한 가지 이야기만 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하면 무슨 생각 나냐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너무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고. 제가 가끔 그런 농담합니다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그중에 부처님의 심력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이 똑같은데도 이렇게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힘이 있어요. 평생 부처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49년 설법을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루해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힘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의 사상적인 완결성을 가지려면은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의 한 축으로 이리관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제자리 찾기다라는 말로 이렇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제자리 찾기라는 말은 사실은 금강경이라는 불경에 나오는 환지본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불경은 처음에 시작이 똑같습니다.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급, 고덕원, 뭐 여대비구승 뭐죠. 그래서 6가지 육성취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 부처님이 무엇을 왜 말했다가 이렇게 딱 육성치라는 것을 시성치 뭐 중성치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환지본처란 말이 꼭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제자리로 돌아오셨다라고 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 제자리라는 것이 이제 뭐 그 내용상의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대중과 함께 계시다가 마을에 가서 밥을 빌어가지고 돌아오셔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법문을 시작하셨다는 뜻에서 그걸 환지본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단지 물리적인 공간적인 환지본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교라는 것은 모름지기 원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교는 보이지 않는 것, 저 멀리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어떤 가치, 어떤 진실을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혹은 잊어버렸던 자기 안에 있던 존재의 재발견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의 다시 되돌아옴, 그것을 이제 제자리 찾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 그러니까 왜곡되거나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던 것을 되돌리는 과정, 그것을 저는 제자리 찾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고 부를 때 그 사람들이 저 뭐 문화재 환수운동에 관심 있을 때 정말 뭐 문화재를 하는 줄 아는데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제자리 찾기,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는 가운데 이제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좀 주목받아서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화재 제자리 찾기도 제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그 보물일 것인데 보물의 제자리 찾기. 보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그대로 투영돼서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이제 싸움의 역사, 물질을 서로 빼앗고 뺏기는 싸움의 역사, 인류 역사, 투쟁의 역사의 근본일 것인데 이것을 제자리 찾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죠. 그러면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보물 중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물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제 생각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불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것은 삼보, 세 가지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현실에서 구현한 승가, 그래서 불법승 삼보라고 하는데 결국 그 문화재 제자리 찾기, 보물의 제자리 찾기라는 것은 올바른 부처님, 진정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 가치를 세상에 실현하는 그런 운동으로서 불교가 자리 잡아야 된다. 그렇게 자리매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리 찾기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범주 안에서 제가 하고 있는 뭐 많은 사건들을 보신다면은 왜 그렇게 제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문화재를 이렇게 찾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까에 대한 그 하나의 해결점으로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김동열님 말씀하시죠. 뭐 일이 관지 한 줄에 끼어서 설명한다. 이건 항상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방향성이라는 표현인데 구조론이 바로 그 한 줄에 끼어가는 방법을 찾는 거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미학이거든. 스타일의 완성.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간다는 개념이 있어야 돼. 이 나라는 무엇인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건 대부분 보면 다른 사람이 한테 자기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 이 반작용하는 환경의 작용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 행동들이 집합에 불과한 것이고 순수하게 나 자신이 만든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내가 옛날에 생각하기 처음에는 이제 나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다움은 어디서 왔는가 그 논리는 이제 어릴 때 내가 생각한 건 인생은 이라는 화살을 누군가 쏘았다는 거지. 그 화살이 어디로 가는지는 자기도 몰라. 근데 그 화살을 쏜 사람은 알고 있는 거지. 근데 그 화살은 관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그 화살은 관역으로 가고 싶을까? 그 화살 쏜 사람이 관역에 관심이 있지. 화살 자신은 관역에 전혀 관심이 없어. 다시 말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 무엇이냐, 뭐 욕망이다, 뭐 섹스다, 탐욕이다, 성공이다, 출세다 이런 것은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건 화살을 쏜 사람이 그려놓은 관역이라고. 근데 화살 자신은 그 관역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화살 자신은 그 활을 쏜 사람, 궁사한테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는 존재의 출발점과 최종적인 기결점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예를 들면 너는 나중에 박사가 되어라, 의사가 되어라, 스타가 되어라. 부모가 만들어낸 거야. 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그 인간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도 나 출세했다는 것도 남한테 보이는 거라고. 그 관역에다가 동글뱅이를 친 거라고. 그 관역은 자기가 화살이 만든 건 아니고. 그럼 순수하게 화살 자신의 이 법칙은 뭔가? 그건 없어. 그것이 없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이 정신적으로 내가 이 사찰도 출가는 안 했지만 정신적으로 출가해가지고 집을 떠나게 된 거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나라는 것은 전부 다른 사람이 이 스케치북에 그려놓은 거고 내가 그린 게 아니야. 그럼 순수하게 내가 그리려면 그 스케치북 바깥으로 일단 그려 나와야 된다고. 스케치북 안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이 이미 다 그 포인트들 다 잡아놨어. 그 자기가 하는 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마음속에 화살 하나를 그리고 나는 날아가고 있는 중의 화살이고 그 화살의 목적은 관역이 아니고 그 화살이 날아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든가 화살이 날아가면서 중간에 만나게 되는 참새라든가 중간에 마주치는 구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그 주변의 관측자라든가 처음 활을 쏘은 궁사한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인간이라는 화살을 누가 쏘았냐면 신이 쏘았어요. 근데 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 그건 신한테 지는 거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신이 활을 쐈는데 저 화살이 똑바로 날아가야지 이렇게 딱 생각한다고. 근데 그 말대로 똑바로 날아가지면 누가 좋으냐면 신이 좋아하는데 그건 패배한 거야. 한번 개겨봐야 된다고. 왜 내가 이 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느냐 이거지. 그래서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중간에 한번 방향도 한번 바꿔보고 왔던 길로 한번 되돌아가 보고 이제 일탈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생 전체가 하나의 그림이라고 보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이를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의 스틸컷으로 봤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굉장히 반항적인 그림을 그릴수록 그 그림에는 강렬한 에너지가 있고 파문이 남겨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 인간이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묘사라고 서술이 아닌 묘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뭐냐면 구조를 복제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신이 인간을 쏘았듯이 자기도 누군가를 쏘아야 된다는 거죠. 신이 이 김동렬이랑 화살을 이렇게 팔에 그려도 쏴버린 거. 그럼 나도 날아가면서 딱 보다가 하나 누군가를 겨냥해서 하나 쏴버려야 돼.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머릿속에 딱 담고 내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김동렬의 스타일이다.
신이 김동렬을 쐈듯이 나도 누군가를 하나 발로 쏴버리겠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상. 네, 감사드립니다.